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승곤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용한 웹 클라이언트 개발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기존의 뭐 비주얼 C++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컴파일해서 개발하는 언어를 위한 최적화된 개발 도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는 웹 개발자를 위한 기능들은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프론트엔드 쪽 웹 개발이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웹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현재 모던 개발에서 어떤 대세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최근 버전에는 웹 개발자를 위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모던 웹 개발 기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여러 업체나 뭐 여러 어떤 커뮤니티나 기관에서 굉장히 뭐 라이브러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어떤 기술만을 위한 개발 도구가 아니라 최근 웹 개발자를 위한 뭐 타사 기술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발 툴로서 지금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좀 약간 약장수 세션입니다. 그래서 그 툴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 툴을 쓰면 얼마나 지금 그 웹 클라이언트 개발하시는 작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 내에 GBS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기술 지원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세션을 지금 3개 세션을 진행할 분들이 전부 저희 같은 팀원이에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 GBS 내에서 이제 여러 프로덕트를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IIS랑 IE 이런 인터넷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7년 있으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R&D 부서에도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디자이너 2013이라는 프로덕트 제품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제가 했던 업무들은 웹 개발보다는 윈도우 쪽이나 이제 모바일 개발 쪽이 주로 많이 개발 참여를 했었고요. 최근 그 2000년대 초반에 ASP.NET 프로그래밍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책이 좀 잘 팔려서, .NET이 막 이제 도입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한 2년 전에 윈도우즈 폰 7.5 프로그래밍 책을 썼는데, 이거는 망했어요. 폰이 안 나왔죠. 한국에. 그래서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고요. 자, 오늘 설명드릴 세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모던 웹,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죠. HTML5. 앞서 뭐 키노트 세션에서도 다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러면은 그 기존에 최초의 이제 웹 프로그램 기술들이 지금 모던 웹 개발에 이르기까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해왔나, 그리고 HTML5가 지금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그러므로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라는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그 웹 개발을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능들,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데모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모던 웹을 대표하는 HTML5에 대해서 알아보죠. 요즘 HTML5 하는데 도대체 HTML5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은 그 광대역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전지현 씨가 뭔가 대답을 해주려고 막 하는데요. 답답하죠. 뭐라고 할까요? HTML5는 차기 주요 버전으로 월드와이드 웹의 핵심 마크업 언어다. 광대역은 모르지만 HTML5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HTML5라는 거는 사실 그 예전에 보면
그 IE 익스플로러가 6.0 시절에 그걸 거의 독점을 했잖아요. 웹브라우저 시장에 거의 90% 이상 독점을 했었는데 그때 BIE, 그러니까 IE가 아닌 웹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만든 그룹이 WHAT, WG라는 그룹이에요. 여기서 2004년에 그 웹 애플리케이션 1.0이라는 어떤 표준을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그룹 내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W3C에서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름이 HTML5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올해 말에 최종 공고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TML5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웹 개발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나를 잠깐 살펴볼게요. 처음에 HTML은 무슨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술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냥 마크업 랭귀지였어요. 그래서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위주로 된 문서였죠. 그런데 이게 기업체에 대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동적으로 좀 그러니까 정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버 사이드 기술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보면은 이제 웹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좀 동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DHTML 이런 부분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때까지 웹 개발을 했었어요. 이 기술 때까지는. 그러면서 좀 웹 개발의 어떤 한계성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어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2000년대 초반까지 웹 개발을 하다가 윈도우 개발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깜짝 놀란 거는 사실 AJAX라는 기술이었어요. 그 서버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페이지가 리프레시가 돼야 뭔가 페이지가 반영이 됐는데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뭔가 비동기 처리를 하면서 클라이언트 페이지가 변경을 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사실 AJAX 쪽 같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이제 활용도 가치가 높아졌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웹브라우저 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액티브엑스나 이런 뭐 플러그인 모듈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기능의 없는 기능을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러그인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그인 안에서의 어떤 개발 플랫폼을 만들죠. 그래서 플래시라든지 실버라이트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바일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플랫폼이 예전에는 PC였는데 굉장히 많아졌죠. 뭐 스마트폰, OS도 많아졌고요. 뭐 태블릿도 생겼고. 이 많은 장치들을 그러면 다 이제 기존의 이 리아라는 플랫폼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못했죠.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외부 모듈에 어떤 의존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델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자체로 표준화해서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도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장치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그거에 대한 최적 안으로서 HTML5가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뭐 웹 기술에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프론트엔드 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만 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 쪽만 봤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해왔나? 기존의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TML을 지원을 하죠. HTML에서 지원해줬던 범위 자체가 텍스트, 이미지 뭐 이 정도였어요. 거기서 제공하지 않는 그 외의 기능들을 주로 이제 플러그인을 구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썼던 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동영상 보는 거를 별도로 플래시라든지 이런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HTML5가 지원하는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면 그 기존의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던 기능들을 HTML5 표준 안에 모두 이제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외부 플러그인 없이도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근 프론트엔드 웹의
어떤 추세인 거죠. 그럼 이 HTML5가 기존에 우리가 액티브엑스나 이런 걸 써서 했던 거를 모두 다 커버를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란 거죠. 예. 분명히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HTML5가 지금 현재 포함하려고 하고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표준안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주요 이제 그 항목들을 보면, 비디오나 오디오 재생 기능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유튜브 같은 사이트들은 HTML5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2D나 3D 그래픽 렌더링해서 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HTML5의 어떤 약점은 뭐냐면 항상 그 서버에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서버에 붙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웹페이지 자체를 로컬에 그냥 저장을 해놓고 네트워크 없이 노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오프라인 스토리지라는 개념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프라인 DB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공간으로서 쓰고 어떤 간단한 데이터 같은 거는 SQL DB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카메라라든지 어떤 그 모바일 장치의 하드웨어 기능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보면은 웹 클라이언트가 웹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어떤 소켓 통신을 해요. 외부에 양방향으로. 그런 게 가능해지고 뭐 단말기 지리 정보에 접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HTML5 표준화 현황. 최근 한 2, 3년간에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지금 2014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014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최종 표준안을 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사 쪽도 보면은 그 지금 W3C랑 각 다른 브라우저 업체랑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지금 표준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은 HTML5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은 결국 HTML5를 쓸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고 HTML5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HTML5를 지원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되어 있나? 라는 거죠. 국가 통계를 보면 최근 한 3개월간 통계거든요. 보면 다양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이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이제 독점적으로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 자료를 보면 거의 반반 정도씩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브라우저를 크롬, 파이어폭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HTML5를 굉장히 좀 빨리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뭐 사파리 이런 버전들에서는 HTML5를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후부터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최근 뭐 익스플로러 11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동일한 타 브라우저랑 동일한 수준으로 HTML5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문제는 국내에서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 버전을 쓰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죠. 그분들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윈도우즈 XP를 쓰는 사용자가 국내에 많고요. 거기서 뭐 액티브엑스나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버전으로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 대신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뭐 정부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2017년까지 액티브엑스의 종속적인 지금 현재 웹 모델을 바꾸겠다. 제로로 만들겠다. 액티브엑스 사용률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 고객들을 지원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아직 뭐 비주얼 베이직 6.0으로 만들어진 개발 모듈 이런 거를 업무 시스템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환성 이슈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별로 HTML5 지원 현황을 조금 볼게요. 지금 결과를 보시면 지금 언론에서도 뭐 많이 그러지만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HTML5에 이렇게 왜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하냐, 뭐 그런 불만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HTML5 test.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현재 HTML5의 그러니까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브라우저가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점수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인 11 같은 경우에 363점이거든요. 거의 사파리랑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다른 브라우저 보면 굉장히 점수차가 많이 나요. 500점이 넘어가죠. 보면 이 그래프만 보면 뭐 굉장히 지원이 더딘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 HTML5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BI 기반 브라우저 업체들이 처음에 모여서 그 표준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HTML5 지원 작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시간별로 보면 브라우저별로 이 HTML5 테스트 스코어에 대해서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크롬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있죠. 지금 i11이 여기 있고요. 근데 기존에 이 추이를 보면 i9부터 조금씩 HTML5 적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브라우저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들을 보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시작한 시점이 조금 늦었다는 것 뿐이지, 지금 대부분의 기능들은 i11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릴리저되는 추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크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주에 하나씩 버전이 올라가요. 근데 크롬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버전이 벌써 32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이익스플로러는 지금 11버전인데 굉장히 빨리 배포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추이에 맞추기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지금 i10이 나온 이후에 한 1년 만에 i11이 나왔죠.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OS에 약간 종속적이에요. OS가 릴리즈 될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보다는 출시는 조금 그러니까 시기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거의 따라잡을 거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HTML5 test.com의 테스트 결과를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접속한 브라우저에서 HTML5 기능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그걸 점수로 보여줘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i11이고요. 이쪽에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점수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점수의 어떤 크기보다는 이 점수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약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주요 기능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HTML5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필요한 주요 기능들은 i11에서 이미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점수가 차이 나는 부분을 조금 볼게요. 폼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108점, 57점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이 항목이 뭐냐면 지금 웹페이지 내에서 인풋 태그를 보면은 HTML5에서는 좀 더 많은 걸 제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편 번호를 위한 인풋 타입을 새로 정한다든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대부분 이게 점수 하나하나로 마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재는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웹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된 게 많아서 사실 점수 차이가 커 보이지,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는 거의 비등한 수준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기존에 이제 BI 브라우저를 쓰던 업체들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사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빨리 브라우저를 빨리빨리 내고 이런 점수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TML5가 각광을 받으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죠. 웹브라우저 자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쓰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거죠. 예전에 뭐 동영상 플레이 이런 거를 뭐 액티브엑스 모듈이나 이런 쪽에 개발자한테 외주를 줘서 맡겼다면 지금 브라우저 자체로 되니까 그런 동영상 플레이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로 다 직접 구현해서 세세한 부분 다 제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자바스크립트 API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프론트엔드 코드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아마 그 성능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비동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고 있어도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것처럼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막 이렇게 리프레시가 돼요. 제가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어떤 특정 작업을 해서 뭔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비동기 처리해서 뭔가 결과가 업데이트되고 보여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프론트엔드 웹 개발할 때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모던 웹 프로그래밍은 크게 세 가지 기술로 그러니까 표현이 되죠. HTML5, 자바스크립트, CSS3. 그러면 지금 점점 더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오늘 오셨을 텐데요. 그럼 현재 이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브라우저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예전에 제가 웹 개발자로 일할 때만 해도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됐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넷스케이프냐.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 웹사이트들을 보면 이 사이트는 아이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넷스케이프 지원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사이트는 넷스케이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익스플로러 지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한쪽 브라우저에만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웹 브라우저를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마다 이게 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 어떻게 개발자가 어떻게 다 고려해서 개발을 할 거냐. 페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장치가 많아졌어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치가 PC에서 늘어나서 태블릿, 스마트폰, 최근에는 IPTV도 HTML5 기반으로 다 플랫폼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다양한 스크린들, 세로로 긴 게 있고 가로로 긴 게 있고 뭐 스크린 크기를 예측을 해서 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다양한 스크린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스크린 크기를 얻어와서 뭐 길게 보여주거나 옆으로 넓게 보여주거나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들. 굉장히 이제 모던 웹 개발 쪽은 굉장히 지금 현재 핫한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굉장히 많이 빨리 만들어지고 확장을 하고 있어요. 뭐 HTML5랑 뭐 CSS3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쓰시는 게 jQuery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클라이언트 웹 쪽에서 MVC 모델을 쓰기 위한 뭐 앵귤라 J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걸 이런 기술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개발자가 다 수용해서 그때그때 개발을 할 거냐. 크게 세 가지 페인 포인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많은 그 프론트 개발을 하실 때 뭐 다양한 툴을 쓰시겠지만 오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쓰시면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시고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웹 에디터 기능에 대해서 버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0부터 최근 버전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단순히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웹 에디터 있잖아요. 저희가 코딩할 때 쓰는 웹 에디터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가를
상대의 값으로 비교해서 그냥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자, 2010 때 이랬는데 2012 때 굉장히 좀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 이제 CSS나 자바스크립트 쪽에 굉장히 이제 기존 버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2013 같은 경우에는 2012가 워낙 이제 많은 기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숫자로 보면은 많지 않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웹 에디터를 새로 빌드를 했어요. 구조 자체를 새로 잡았어요. 새로 잡은 이유가 웹 에디터 자체의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기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뭔가 인터페이스를 새로 작업을 했거든요. 자, 그 결과로 나온 게 웹 이센셜이라는 애드온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에디터에 애드온으로 붙는 건데요. 이거를 쓰면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은 웹 이센셜을 위한 작업을, 밑바닥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다만 그 자바스크립트 쪽은 아직 확장성이 고려가 조금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웹 이센셜을 통해서 확장되는 부분이 적은 반면에 CSS나 HTML은 새로 개발이 돼서 기능이 굉장히 발전한 거죠. 다른 웹 에디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뭐 서블라임 텍스트, 드림위버, 앱타나. 앱타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좀 좋고요. 웹스톰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능이 좋나 봐요. 저는 써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뭐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웹스톰, 다른 브라우저랑 비교해서 VS 2013을 보면 지금 그냥 굳이 애드온을 하지 않아도 HTML이랑 CSS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웹 이센셜을 애드온을 붙이면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자, 데모로 알아볼 텐데요. 그럼 웹 이센셜이 뭐냐? 왜 비주얼 스튜디오에 안 넣었냐? 그러면 기본도 넣지 않고 왜 애드온으로 했냐? 이거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매번 빨리 배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던 웹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따라잡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애드온으로 따로 뺐어요. 그 대신에 2주마다 새로 배포가 됩니다. 굉장히 기술들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고 이걸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주요 기능들인데요. 웹 이센셜을 쓰면 HTML 에디터. 그래서 쓸 때 뭐 젠코딩이라든지 로램 픽셀 생성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미리 보기 기능. 그다음에 숏컷, 그러니까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혹시 이 PPT 보셨을 때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나를 확인하시라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스타일시트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마다 좀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일시트 쓰다 보면은 이제 호환성 문제가 많은데 브라우저별로 이 태그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쓰시는 뭐 컬러 피커라든지 그다음에 스타일시티를 최근에 이제 뭐죠? OOP 개념으로 해서 상속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LESS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텔리센스 다양한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지원하고요. 자, 그러면은 데모를 통해서 조금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ASP.NET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웹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추가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웹 에디터거든요. 먼저 HTML 에디터 좀 기능을 몇 가지 좀 편리할 만한 기능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만들어지면 처음에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 지워보고요. HTML5 탭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이 잡혀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태그 작업들 이런 거를 단축해서 짧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 단축키 기능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 div 그러니까 시작 마크업을 치면은 클로징 마크업까지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잡아줬는데 타이틀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여기 빨간 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문법 구문 검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부분이 있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조치를 취해라는 걸 알려줘요. 지금 보면은 헤드 구문 안에는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동일한 부분이 에러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시간 구문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방금 보셨던 타이틀 구문에 대한 부분 여기 있고요. SEO는 뭔가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거든요. 그 서치 엔진에서 최적화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쳐라라는 가이드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구문 검사 지원을 실시간으로 해주고요. 네, 타이틀 치면은 없어지죠. 예. 자, div 태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칠 수 있는데 간단히 그냥 div 하고 탭 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네. 쳤어요. 자,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문서에서도 예를 들면 이걸 스패너로 바꾸면 뒤에 부분 마크업 랭귀지와 같이 변경을 해주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혹시 젠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 아시죠? 예. 그래서 그 프론트 앱 개발할 때 단축키 어떻게 하면 좀 짧게 써가지고 이 마크업 랭귀지를 편리하게 쓸 거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되죠. 네. 각 마크업 랭귀지에 대해서 단축키가 있고요. 그 부분을 그냥 이어서 쓰고 탭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줘요. 자, 좀 약간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div 하고요. div.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작업도 가능하고요. 초기에 웹페이지 개발할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게 막 그 레이아웃을 잡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문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상위 마크업으로 UA를 넣고 그 밑에 이제 리스트, 그러니까 세부 하위 아이템으로 LI를 넣는데 여기 보면은 예, 이걸 5개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달러를 넣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숫자를 채워줘서 예, 이런 형태로도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아마 좀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 빈 껍데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넣으면 넣을 내용이 막 없어요. 그래서 주로 뭐 뭐 테스트입니다. 뭐 이런 거 쓰시는데요.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로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로렘 치시고 탭 치시면은 그 내용을 계속 채워줘요. 예를 들면 뭐 5개 단어만 쓰고 싶다. 로렘5 하시고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요. 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실 개발하시다 보면 더미 이미지를 많이 쓰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그 필요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뭐 이런 부분들 불편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 곱하기 300 이미지 탭 누르시면 로렌 픽셀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크기에 해당하는 더미 이미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랜덤하게 이미지 가져오는 거죠. 400 곱하기 300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에 더미 데이터들을 이렇게 채워 넣으셔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는 데이터를 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예,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면 이런 거 좀 자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오는 거죠. 이 캡처해온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내 웹사이트에 넣겠다. 그러면 보통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카피를 하죠. 자, 원노트 카피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스크린 캡처를 했어요. 자, 이거를 클립보드에 넣을게요. 클립보드에 캡처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웹사이트에 넣으려면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뭐, 그림판 같은 거 띄우셔서 복사한 다음에 이미지 저장하죠. 저장한 거 웹 폴더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추가하시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지금 클립보드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비트맵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간단히 컨트롤 V 하시면, 이미지네? 너 어디다 저장할래? 지금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웹 폴더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줘요. 예를 들어서 마이 이미지 png 파일로 추가되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도 올리시면 그냥 마우스를 올리시면 미리 보기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R&D 부서에도 잠깐 있었지만 제품 개발할 때 보면 특성이 그래요. 각 그 전체 비주얼 스튜디오면 전체 큰 프로덕에 기능을 아주 잘게 쪼갭니다. 그 피처라는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는데 그 피처를 스펙을 쓰는 PM이 있고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고 그걸 테스트하는 테스터가 이렇게 세 명이 크루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조가 돼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맡은 아주 작은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가 지금 불편하냐, 어떤 기능을 더 넣을 수 있을까? 지금 이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제품이 개발되고 새로 릴리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실무에서 보니까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서 넣을 때 이런 거 좀 불편하더라.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가 계속 녹아들어서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기능이 복잡하다. 메뉴가 너무 복잡하지 않냐. 애플 제품 보면 단순한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특징은 그거예요. 기업체 시장을 이제 주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것보다는 최대한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제품의 어떤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새로 개발하기 전에 굉장히 그 제품을 잘 쓰는 슈퍼 고객들을 초빙을 해서 제품 개발 단계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기존 버전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요구사항을 막 받아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근데 받아보면 이미 대부분 다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웹 에디터의 기능들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스타일 시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만든 스타일 시트를 끌어다 놓으면 그냥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스타일 시트로 가서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데모 때 뭘 보여드려야 되나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데모 스크립트를 좀 짜봤는데 여기 있는 거를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요. 간단히만 단순한 기능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디 태그에 폰트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 싶은 거죠. 컬러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스타일 시트 에디터에서 인텔리센스 기능이 작동을 하죠. 지금 여기 현재 바디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 리스트업이 됩니다. 컬러 직접. 자, 그러면 컬러에 쓸 수 있는 값들도 여기 리스트로 보여져요. 일일이 아마 레퍼런스 찾아보시면서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는 작업이 번거로우실 텐데 인텔리센스로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여기서 이미
보여주는 거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레드. 그럼 스타일 시트 앞에 색깔 같은 경우는 좀 드러나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16진수 헥사값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보여줘요, 색깔을.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찍으면 여기 밑에 잠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스마트 태그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레드라는 값을 다른 형식으로 컨버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RGB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RGB 형식으로 바뀌죠. 네. 다시 원래대로도 가능하고요. 자, 백그라운드. 배경색 한번 지정해 볼게요.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다 블루를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배경색, 그러니까 테두리선은 노랗게 줬어요. 자, 이런 걸 찍어보면 지금 컬러 피커라고 또 하는 기능이 나오거든요. 앞에 컬러를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은 앞에 세 개는 지금 현재 스타일 시트 안에서 이미 다른 데서 쓴 컬러예요. 보통 보면 스타일 시트 안에서 기존에 썼던 이 색깔을 다시 쓸 일이 많잖아요. 그거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쓴 부분들은 앞부분에 이렇게 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피킹도 가능하고. 편리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스타일리스트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이런 브라우저마다 표준으로 잡힌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스페시픽한 태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돌려보고 싶어요. 이미지를 회전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트랜스폼, 로테이트. 자, 보시면은 밑에 인텔리센스로 굉장히 편리하게 나오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예제도 나오거든요. 뭐 마이너스 90도로 돌리는 밑에 예제가 아래쪽에 보여지죠. 네. 입력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최소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면 트랜스폼에 지금 밑줄이 그려졌어요. 다 올려보니까, 지금 브라우저 컴패티빌리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폼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모질라, MS5 웹킷. 그러니까 뭐 오페라나 모질라, iExplorer의 예전 버전에서는 이 태그가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스타일 작업이 굉장히 사실 지금은 그냥 간단한 스타일 시트 파일이지만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파일은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 분량도 엄청날 텐데 거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 찾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전에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호환성 관련된 이슈들을 미리미리 다 점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예. 자, 보면은 파이어폭스 16 버전 이상에서만 이거 쓸 수 있다고 나오고요. 크롬에서는 안 되고,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10 버전 이상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문제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미지를 45도 돌리고 싶거든요. 12방향으로. 근데 호환성 이슈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해보면 다시 스마트 태그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호환성 이슈가 있는데, 혹시 다른 브라우저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추가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클릭하죠. 예, 추가 되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는 이제 브라우저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호환성이 다 맞춰지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런 작업들을 직접 다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브라우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위에 부분은 약간 흐리게 나오고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이 대표 속성에 대해서 종속적인 속성이거든요. 자, 45도인데 만약에 90도로 바꾸고 싶다.
위에 다 같이 바뀌죠. 네. 편리하죠.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싱을 다 하잖아요. 이 에디터에 있는 문자 내용을 파싱을 다 해서 이게 뭔지 어느 부분이 바뀌어도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바뀌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로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스터 속성이 되는 값을 변경을 하면 종속적인 것도 같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나는 오페라에서는 뭐 한 91로 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얘는 더 이상 여기에 종속받지 않아요. 안 바뀌죠, 이 값은. 다시 되는 거고요. 자, 네, 스타일 시트에 적용된 게 보이고요. 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작업을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도입하시면. 네. 아, 저는 사실 옛날 웹 개발자예요. 한 10년 전에 웹 개발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옛날 개발자한테서 지금 모던 웹 개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데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발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6.0에 있던 비주얼 인터데브라는 툴로 ASP.NET 개발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때랑 비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이제 코드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디자인 뷰라는 걸로 한번 갔다가 오면 이게 인덴트가 다 깨지고 막 그런 난리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트라 에디트나 이런 편집기 툴을 이용을 해서 썼었어요. 개발 도구가 아니라 주로 편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웹 개발자, 그러니까 프론트 웹 쪽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약간 무거운 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작업하는데 무슨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해. 이거는 무슨 컴파일 할 때나 쓰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웹 이센셜이라는 애드온을 추가를 하시면 다른 툴에서 쓸 수 없는 기능들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지 않나요? 예, 약장수였고요. 발언이었고요. 예, 사실 저는 엔지니어예요. 예, 장사로 온 거 아니고요. 예, 제가 데모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사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CSS 설명 드렸고요. 또 있나? 자바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네. 자바스크립트도 추가를 했고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예제죠. 자, 인풋 값 하나 받아가지고 곱해서 리턴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장했고요. 페이지에 가서 자, 클릭했을 때 얼러트를 찍을 거예요. 자, my 스퀘어. 자, 방금 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선언했던 함수가 바로 뜨죠. 네, 인텔리센스로 바로 뜨고요. 치면 자, 파라미터 하나 받는다는 거 나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자바스크립트 개발, 제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개발할 때 굉장히 불편한 거 뭐였냐면 구문 검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명을 제가 잘못 썼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매번 돌려봐야 이게 구문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띄워봤을 때 스크립트 에러가 뜨는 이렇게 노란색 표시창을 봐야 몇 번째 라인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구나. 이걸 알았는데 미리 알려주니까 코딩 시점에 편한 거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너무 간단한 얘기죠. 네. 10을 곱해서 100이 리턴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여기에 보여주냐라는 거거든요. 인텔리센스로. 자, 그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그 웹폴더에 가시면 스크립트 밑에 reference.js라는 파일이 있어요. 저기요.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인텔리센스 기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참조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파일이에요. 여기 파일 안에 가보시면 지금 없네. 잠시만요. 네, 없네요. 네, 어쨌든 저 파일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에디터에서 인텔리센스 기능으로 보여줘야 되는 파일들을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저기에 등록이 되면 그 지금 아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샤크라라는 엔진을 쓰고 있어요. 실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샤크라 엔진을 쓰고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샤크라 엔진을 써서 실제로 웹브라우저처럼 파싱을 해요. 엔진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JS 파일에 대해 뭐 외부에서 추가를 하든 새로 만들든 그 추가되는 거를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샤크라 엔진이 돌면서 그런 스크립트들을 다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된 결과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웹 에디터 할 때 바로 인텔리센스 기능으로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죠. 예. 다른 툴도 있나요? 이런 기능들이요? 좀 그 좋은 부분은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일 수 있어요. 네. 네. 그죠? 개발 단계에서 이미 이제 실제로 웹브라우징을 할 때 쓰는 엔진을 그대로 동일하게 쓴다는 거니까요. 장점이죠. 자, 그러면은 jQuery 예제를 한번 볼까요? 함수가,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로드가 다 끝났을 때 보통 이제 JS 스크립트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작업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jQuery. 이미 지금, jQuery 개발, 굉장히 많이 쓰시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잖아요. 인텔리센스 기능을 마치 그러니까 일반 뭐 C나 C# 개발하는 것처럼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AJAX 함수 호출할 때는 함수가 지금 두 개가 있다.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 게 있고 두 개 받는 게 있다. 그 파라미터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레퍼런스 보지 않아도 사실 그냥 코딩하면서 바로 아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거죠. 자, 그러면 인텔리센스 기능을 이게 정의된 함수 정의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AJAX 가보시면, 자, 인텔리센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JS 파일에 앞에 intellisense.js라고 붙은 파일이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인텔리센스 기능을 쓸 때,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이제 그 jQuery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인텔리센스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거고요. 이거 쓰시면은 jQuery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인텔리센스 기능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내부에서 개발하시는 커스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다른 개발자분들이랑 협업하기 편하게 인텔리센스 기능으로 함수 명세라든지 변수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라이브러리화해서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구문은 간단합니다. 인텔리센스 어노테이트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명을 넣고 밑에 이런
함수에 대한 시그네처라든지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예,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시는 작업을 해서 같이 배포를 하면 다른 부분들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 예, 인텔리전스 기능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간단하게 데모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3 그리고 웹 이센셜 최근 버전에서 추가된 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 링크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신기한 기술이에요. 그 개발 툴,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하고 우리가 개발한 결과를 보는 웹페이지, 그러니까 개발된 결과를 웹페이지로 볼 수 있는 웹 브라우저를 두 개를 개발 툴과 브라우저를 링크시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는 그 지난 1월에 이 테크데이즈 세미나에서 다뤘던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을 써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기술은 개발 툴과 브라우저를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브라우저 링크라는 기술을 새로 추가를 한 거고요. 자, 이거는 데모로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ASP.NET 그냥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생성한 거를 그냥 간단히 그냥 바로 빌드한 예제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브라우저 링크라는 기능이거든요. 간단히 좀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밑에 이게 보이시죠? 네. 이게 브라우저 링크라는 기능인데, 네.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요. 지금 한 화면에 두고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스펙트 기능을 제가 클릭을 하고요. 좀 버그가 있네요. 자, 지금은 제가 i 브라우저를 동일한 걸 띄웠는데요. 자, 브라우저 링크는 표준 웹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i나 뭐 크롬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되고 심지어는 뭐 모바일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지금 크롬에서도 동일한 페이지를 띄웠는데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보이죠. 그러니까 브라우저 링크 정보가 보이죠. 제가 인스펙트라는 기능을 눌렀거든요. 보면 지금 레이아웃을 쫓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페이지의 결과가 실행된 웹브라우저예요. 크롬이에요, 크롬. 왼쪽에 보고 계신 거는 이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쓴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돼서 나온 게 오른쪽에 있는 결과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어느 부분인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도는 부분이 웹서버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오는 거죠. 서로 연결이 돼서. 예,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서버 사이드 코드까지도 찾아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서버 코드의 어떤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된 스크립트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서 보여줍니다. 예, 굉장한 부분이죠. 자, 지금 이 예제는 크롬 브라우저이고요. ISP가 아니에요. 크롬에 개발자 도구 많이 쓰시죠. 요즘은 이제 모든 브라우저들이 개발자 도구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이 페이지가 FF로 돼 있네요. 이거를 레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근데 여기 옵션 중에 보면 오토싱크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 도구 오토싱크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개발자 도구에서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알려줍니다. 예. 바뀌죠. 예.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좀 신기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한 결과를 브라우저로 봤는데 브라우저에서 이 부분 실제로 보니까 뭔가 결과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개발자 도구에서 변경한 값을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는 코드까지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브라우저 링크는 근데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 브라우저 링크의 어떤 그 단축 아이콘인데 지금 두 개 브라우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파이어폭스도 되고요. 예, 그 표준 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표준 웹 브라우저면은 이게 다 커넥팅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른 브라우저들이 다 링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브라우저가 링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작아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환경처럼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쪽 화면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놓으시고 다른 모니터에 브라우저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작업한 걸로 여러 브라우저 다 동시에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브라우저에서 무슨 호환성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서 개발자 도구에서 고친 게, 수정한 게 다시 실제 코드까지 반영이 된다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네. 브라우저 링크라는 기능이었고요. 자, 좀 비슷한 기능으로 제가 페이지 인스펙터라는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default.aspx 파일, 보통은 이제 F4를 눌러가지고 빌드를 해서 결과를 보는데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브라우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페이지 인스펙터에서 보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페이지를 누르시고요. 뷰인 페이지 인스펙터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크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ASPX 페이지가 실제로 서버에서 실행된 결과 화면이 왼쪽에 보여지고요. 이 결과 화면에 대한 실제 서버에서 실행된 결과 HTML 문서 파일이죠. 여기에 보여요. 결과 문서. 이 문서에 대한 뭐 스타일 정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콜스택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서버 코드예요. 서버 쪽. 네, 코드거든요. 자, 여기도 비슷하게 인스펙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여요. 아까 브라우저 링크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작성하신 코드고요. 왼쪽에 이게 보이는 게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입니다.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페이지 내 코드가 복잡하고 레이아웃이 복잡하면 이 부분이 서버에 어느 코드에 있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찾는 것 자체가 일일 경우가 많아요. 예. 도대체 그러니까 파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하면은 어느 파일에 있는지 찾기가 더 힘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게 왔나. 자, 심지어는 네,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브라우저 인스펙터라는, 그러니까 페이지 인스펙터라는 기능이에요. 페이지 인스펙터요. 네. 앞서 보셨던 브라우저 링크는 거의 동일한 기술이죠. 브라우저 링크는 비주얼 스튜디오 밖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브라우저랑 비주얼 스튜디오랑 연결해서 같이 하는 작업인 반면에 지금 페이지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발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페이지를 띄운 다음에 그 페이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브라우저 링크랑 페이지 인스펙터 기능 알아봤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이건 또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의 애드온입니다. 예, 누겟이라는 애드온인데요. 이거는 사실 웹 개발자만을 위한 애드온은 아니에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C샵이라든지 뭐 다른 쪽 언어, 컴파일 언어에서도 쓰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갤러리 형식으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누겟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걸 많이 쓰고 이 패키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서치를 해서 설치까지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플랫폼에 대한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애드온으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 가보시면 패키지라는 데 가보면 개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외부 패키지들의 리스트에 나오거든요. 목록에.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봤는데 이제 jQuery 패키지를 가장 많이 쓰네요. 보면 제이슨도 쓰고 있고요. 모더나이저라는 것도 보이고요. 예를 들면 요즘 굉장히 핫한 앵귤러.js 이런 패키지도 보여요. 자, 이 누겟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해놓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바로 이런 패키지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툴스 메뉴에 가보시면 누겟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패키지를 어떤 패키지가 있나 지금 패키지 매니저가 뜬 거고요. 실제 누겟 ORG 아까 방금 보셨던 사이트에서 보셨던 패키지 갤러리를 동일하게 툴 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고요. 검색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앵귤러.js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설치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설치되는 과정이 보이고요. 그 누겟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패키지를 받아서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필요한 파일들을 다 복사해서 넣은 거거든요. 자, 닫아볼게요. 지금 방금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면서 이제 앵귤러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제 프로젝트 내에 포함된 게 보이고요. 자, 이제부터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가져다 쓰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게 매니저 콘솔도 있어요. 누겟 매니저 콘솔도 보이거든요. 그 보면 밑에 콘솔 창이 좀 떠요.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저라는 콘솔 이름이 뜨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죠? 명령을 치면 뭐 이런 명령어들을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get 패키지, 뭐 인스톨 패키지네요. 앵귤러.js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콘솔에서도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의 라이브러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개발해서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굉장히 지금 현업에서 많이 쓰시는 그런 패키지들을 편하게 가져와서 쓰실 수 있도록. 원래는 저 사이트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각 사이트 가서 찾아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복사하고 설치하고 넣어야 되는데 간단히 이제 툴 자체에 내에서 바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데모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 개발자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개발 도구로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요 내용은 뭐 데모 위주로 보셔가지고 기억은 아마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거 지금 세션 진행됐던 게 동영상으로 아마 제작이 돼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때 뭐 세부 내용들 동영상으로 보시고요. 자, 웹 이센셜은 꼭 기억하세요. 예. 웹 개발자 분이시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쓰실 때 웹 이센셜을 꼭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는 누get 갤러리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세션은 마치고요.